이 집에 공짜로 얹혀 사는 늙은 마녀 주제에 감히 존중을 바라다니. 내가 저녁 식탁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움직이던 순간 며느리 박소희가 부엌에서 전화를 하며 내뱉는 말을 들었다. 그 순간 밥알은 모래처럼 입안에서 씹히고 고기 전의 맛은 순식간에 사라져 입안이 메말랐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듣지 못한 척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어쩌면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 눈에 나는 오래부터 있는 짐 같은 노파일 뿐 귀도 잘 안 들리고 쓸모없는 존재였으니까. 50년 동안 교단에 서며 언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언제 침묵이 더 큰 힘이 되는지를 배워온 나는 이 순간이야말로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다. 물 한 모금을 삼키며 쿵쾅거리는 가슴을 가라앉히려 했고 며느리는 전화를 이어가며 날카롭게 말했다. 자기가 우리한테 큰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굴잖아. 사실은 우리가 훨씬 나았을 텐데. 나는 습관처럼 고기 한 점을 더 집어 올렸으나 이른둘에 굳은 관절보다도 더 무겁게 짓누른 것은 내 마음이었다. 이 집 대구 외곽에 지은 2층 양옥은 사실 내 마지막 선물이었고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성진이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뒤 나는 권재민과 박소희의 권유로 손님방에 잠시 머물게 되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 잠시는 골마버린 원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내가 매달 조용히 변호사 장도현을 통해 240만 원을 송금해 그들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왔다는 것이었다. 성진의 친구이자 평생의 조언자였던 장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권미숙 선생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드님과 며느님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도 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대성이는 자존심이 강해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들이 스스로 이뤄낸 성취처럼 느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했던 나의 고결한 어리석음은 결국 나를 더 깊은 외로움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그날 밤 박소희가 식탁에 와서 내 반쯤 남은 밥그릇을 보더니 달콤하게 목소리를 바꿔 말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조금 피곤할 뿐이다. 음식은 맛있구나. 라고 답했고 그녀는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치울게요. 라며 돌아섰다. 그러나 나는 그날 밤 좁은 손님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성진이와 함께했던 흔들리자 첫 판 본 책 모음, 어머니 손길이 깃든 이불보는 아직도 창고에 갇혀 있었고 곧 정리해 드릴게요. 라는 며느리의 말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현실이 되지 않았다. 성진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40년을 일궈온 시골집을 팔았고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 남은 대출을 갚고도 여윳돈이 제법 남았다. 하지만 대성과 소희는 변동금리 대출 때문에 허덕였고 나는 장 변호사에게 부탁해 몰래 그들의 빚을 갚고 새로운 고정금리로 다시 대출을 설정했다. 모든 서류에는 여전히 그들의 이름이 남아 있었지만 실제 납부자는 나였다. 장 변호사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미숙 선생님, 이건 상당히 큰 결심입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라며 다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충분히 했어요. 아니 너무 많이 했죠. 앞으로는 남은 돈으로 제 작은 집을 찾아 제 자리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진실을 알려야겠어요. 라고 단호히 말했다. 다음 날 새벽 대성과 소희가 아직 일어나기 전에 나는 장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장 변호사님, 저예요. 오늘 꼭 뵈어야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라고 전했다. 3시간 뒤 나는 그의 사무실 가죽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은 채 떨림을 숨기려 했고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미숙 선생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라며 진심 어린 걱정을 내비쳤다. 세상 누구도 더 이상 나를 제대로 보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한 인간으로 친구로 바라보았다. 저 이제 그만하려고 해요. 장 변호사님.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울려 퍼졌다. 어제 소희가 제 얘기를 하더군요. 이 집에 얹혀 사는 늙은 마녀라면서요. 제가 해온 걸 다 무시한 채요. 그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은 상처만 남깁니다. 라고 단호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그 말이 옳았어요. 하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다음 주 예정된 대출 상환부터 당장 멈춰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 장 변호사님, 다음 주에 납부될 대출금을 중단해 주시고 직접 집에 오셔서 모든 서류와 함께 이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며 두려움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나는 다시 덧붙였다. 이번 주 안에 작은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후폭풍을 감당하고 싶진 않아요. 장 변호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새해 동안 준비하신 생각이군요. 라고 했고 나는 3년 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왔으니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틀 뒤 나는 조용히 여행용 가방에 필수품 몇 가지를 챙기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정확한 시간이었다. 장 변호사는 늘 시간을 어기지 않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대성이 내가 부탁한 대로 일찍 퇴근해 거실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박소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장 변호사가 자신을 소개하자 아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너희 둘 다 들어야 할 얘기가 있다. 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며 목을 가다듬었다. 권미숙 여사님을 대신해 이 집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문제를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박소희의 얼굴에 가득한 의문은 곧 놀람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의 침묵이 끝나고 마침내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려는 순간이었다. 3년 전 성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모든 걸 바꿀 결정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대성이 제 손을 잡고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해결할게요라고 속삭였지만 사실 성진이는 이미 제 앞길을 다 마련해 두고 떠났습니다. 생명보험도 충분했고 집 대출도 다 갚아놓았으며 제 노후를 보낼 만한 저축도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나는 장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대성과 소희가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힘들어하니 제가 돕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그들은 성인이니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라고 했지만 나는 대성이 회사 구조조정으로 월급이 줄었고 소희의 가게도 기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존심이 세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모르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성진과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장 변호사의 눈빛이 잠시 누그러졌지만 그는 여전히 말했다. 비밀은 결국 상처를 남깁니다. 나는 슬픈 미소로 알아요. 하지만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고 이 또한 제 선택이에요. 라고 답했다. 그 후 3년이 지났다. 손님 방은 내 방이 되었지만 결코 내 공간 같지는 않았다. 내 물건들은 여전히 창고에 갇혀 있었고 내 취향은 무시당했으며 내 존재는 겨우 용납되는 정도였다. 이제 장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자 진실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그들의 가슴에 떨어졌다. 권미숙 여사님께서 지난 3년간 대출금을 대신 납부해 오셨습니다. 총액은 8,640만 원입니다. 대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라고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라고 했고 내가 답하기도 전에 박소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한테 부탁한 적도 없잖아요. 장 변호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소희 씨, 내역서를 확인해 보시죠. 라고 말했다. 대성이 서류를 집어들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매달 꼬박꼬박 납부했는데요. 장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건 신탁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권미숙 여사님이 본인 집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새 대출을 설정했고 실제 상환자는 여사님이었습니다. 박소희의 표정이 굳어지며 말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난 갚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사실을 알리고 싶을 뿐이고 다음 주 납부될 대출금부터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걸 알려두려는 거예요. 라고 했다. 대성이 얼굴을 감싸쥐며 엄마, 왜 지금이에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묻자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더 이상은 누구의 기분도 지켜주고 싶지 않았다. 결국 입을 열었다. 이틀 전에 며느리가 내뱉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이 집에 공짜로 얹혀 사는 늙은 마녀라는 말이었죠. 대성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엄마, 죄송해요.
소희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라고 변명하려 하자 나는 손을 들어막았다. 변명하지 마라. 나는 오래전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자 박소희가 두 팔을 꼬며 비웃듯 물었다. 그럼 어머니는 이제 뭘 하실 건데요?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난 집을 나가겠다. 실버타운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봤다. 사실 아직 찾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했다. 그 말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그냥 이렇게 나갈 순 없어요. 대성이 울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박소희는 침묵한 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 집도 어머니 집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대성아. 이 집은 한 번도 내 집이었던 적이 없어. 장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성과 박소희 씨가 납부해온 신탁계좌 자금은 별도의 저축계좌로 들어가 권미숙 여사님 명의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박소희의 눈이 커지며 외쳤다. 그럼 결국 우리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월세를 낸 셈이잖아요. 장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월세가 아닙니다. 권 여사님은 두 분이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살길 바라셨을 뿐입니다. 나는 대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돈으로 내 새 삶을 시작할 거다. 이제 내 공간을 찾아야 해. 대성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엄마, 난 전혀 몰랐어요. 라고 했고 나는 조용히 알고 있어. 그건 내 선택이었으니까. 라고 답했다. 박소희는 갑자기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공기 좀 쐬고 올게요. 라고 내뱉으며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밤 나는 짐을 싸며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다툼을 들었다. 존중이 없다. 왜 말도 안 하고 당신 어머니 우리 집 목소리 조각들이 공기 중에 흩날렸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은 나는 온몸이 탈진한 듯 무거웠다. 수년간 나는 조용히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와서야 너무 많은 걸 바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도 돈도 그리고 내 존엄마저도. 내일은 작은 아파트를 찾아볼 생각이었다. 책을 놓을 수 있는 밝고 따뜻한 공간, 더 이상 남을 위해 몸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내 자리. 잠결에 스르르 빠져들며 3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걸 깨달았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그건 내 선택일 것이었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이 집에 쏟아부은 모든 돈이 아깝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대구 시내 작은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실버타운 아파트를 검색했다. 3년 동안 대성과 소희의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온 내가 독립을 꿈꾸는 것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 뛰는 일이었다. 손님, 커피 더 드릴까요? 젊은 종업원 혜린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네, 부탁해요. 나는 권미숙이에요. 저는 혜린이에요. 그녀는 커피를 따라주며 내 화면을 힐끗 보았다. 이사 준비 중이세요? 그래, 내 나이에 다시 시작하려고 해. 혜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할머니도 75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살기 시작하셨대요.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자유로웠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놀라며 물었다. 지금은 잘 지내시나요?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83이신데요. 제 친구들보다 더 많은 친구가 계시고 은퇴한 교수님이랑 연애도 하세요. 유일한 후회는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거라시더라고요. 그녀가 떠난 뒤 나는 매물을 다시 훑으며 마음을 굳혔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장 변호사였다. 권 여사님, 생각하다가 떠올라서 연락드렸습니다. 제 처제가 실버타운 하나를 운영하는데 다음 주에 원룸 하나가 비어요. 관리도 잘 되고 작은 도서 모임과 정원도 있습니다. 해오름 실버타운 말씀인가요? 꽃이 만발한 정원과 독서 모임이 있는 곳. 내 목소리가 떨리자 장 변호사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내일 바로 보실 수 있게 준비해 드리죠. 전화를 끊은 뒤 몇 년 만에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시 불안이 엄습했다. 하루는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다. 대성은 아침 일찍 출근했고 소희는 식탁에서 나를 외면하듯 대충 인사만 건넸다. 집에 도착하니 드물게 대성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낮에 집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무언가 이상했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그는 노트북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다. 대성아, 무슨 일이니?
그가 고개를 들어 힘겨운 표정으로 말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출금 미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답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 납부일이 안 되지 않았니?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전 계좌에서 전환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고 소위 가게 사정도 나빠져서 이번 달은 절반밖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 월급에서 선지급을 받을 수 있긴 한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나는 가방을 열며 이번 달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지만 그는 단호히 안 됩니다. 엄마,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거절했다. 그의 관자놀이에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칼을 보며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 가슴이 저려왔다. 이건 그냥 빌려주는 거야. 라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건 이제 어머니 돈이에요. 어머니 새 집을 위해 쓰셔야 합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소희가 명품 쇼핑백을 잔뜩 들고 들어왔다. 우리를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대성에게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다. 대성의 시선은 그녀의 손에 들린 쇼핑백으로 향하며 굳어졌다. 우리 재정에 대해 얘기해야겠어. 나는 자리를 피해주려 일어나며 난 나가 있을게 라고 했지만 대성은 놀랍게도 아니요, 엄마도 계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나와 박소희 모두 잠시 얼어붙었다. 박소희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으며 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성이 낮게 말했다. 대출 전환 과정에 문제가 생겼고 이번 달은 돈이 충분치 않대요. 박소희의 눈이 잠시 쇼핑백으로 향했다가 곧 다른 데로 돌아갔다. 방법은 있겠죠. 퇴직연금에서 빌리는 건 어때요? 대성이 고개를 저으며 그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벌금도 있어. 라고 했다. 그는 쇼핑백을 가리키며 물었다. 소희야, 이건 뭐야? 아까 절약하자고 얘기했잖아. 그녀는 몸을 뻣뻣이 세우며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게 좀 있어서. 라고 했다. 대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린 지금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나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박소희가 어떻게 책임을 돌리고 소비를 축소해 말하면서도 자기 정당성은 키우는지를 눈치챘다. 그건 수년 동안 반복되던 패턴이었지만 이제서야 분명히 보였다. 이번 달만이라도 내가 도와줄까? 내가 조심스레 제안했다. 박소희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지만 대성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 돼요, 엄마. 이제 그만 의존해야 해요. 아들의 단호함 속에서 나는 걱정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나는 모두의 문제를 대신 떠안을 필요가 없었다. 내일 실버타운 아파트를 보러 가기로 했어. 해오름 실버타운이야. 내가 화제를 돌리자 대성이 놀라듯 물었다. 정말요? 거기 좋은 곳인데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냥 둘러보는 거야. 장 변호사님 처제가 관리하는 곳이라네. 라고 답했다. 박소희가 곧장 끼어들었다. 거기 비싸잖아요. 감당할 수 있으세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예치금 계좌에서 나온 돈으로 보증금과 몇 달치는 충분히 낼 수 있어. 그녀의 입술이 굳게 닫혔지만 더 말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아래층에서 속삭이는 두 사람의 말다툼을 들었다. 존중이 없어 왜 몰래 당신 어머니 우리 집. 끊어지는 단어들이 공기 속에서 엉켰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번 달만은 마지막 선물처럼 대신 내주고 이제는 완전히 끊어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장 변호사가 9시에 차를 몰고 와 나를 태웠다. 해오름 실버타운은 가까이에서 보니 더 아름다웠다. 붉은 벽돌 건물들이 꽃이 만발한 정원을 둘러싸고 있었고 벤치마다 노인들이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각 아파트엔 작은 발코니가 있고 원하면 개인 정원도 가꿀 수 있어요. 라고 장 변호사의 처제 오주희 관리인이 설명했다. 예전에 성진이랑 살던 집에서 텃밭 가꾸는 걸 참 좋아했는데 이사 오고 나서 그만두었죠. 내가 말하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파트는 내가 살던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큰 창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공간이었다. 언제 입주 가능하죠? 내가 묻자 오 관리인이 2주 후면 됩니다. 지금 새로 도배와 장판을 하고 있어요. 라고 했다. 나는 마음이 흔들림 없이 완벽해요.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답했고 곧 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돌아오는 길 장 변호사가 표정이 좋아 보이십니다. 라고 말하자 나는 그래요. 오랜만에 나 자신을 위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라고 답했다. 그는 조용히 성진 씨도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평생 남을 먼저 챙기시던 분이니까. 라고 말했다. 대성과 소희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묘하게 분리된 감정을 느꼈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었다. 한 번도 아니었다. 이제는 드디어 내 자리로 향하는 길 위에 있었다. 현관문을 열며 대성에게 이번 달 대출금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던 나는 거실 풍경에 멈춰섰다. 대성과 소희가 낯선 여인과 함께 앉아 있었다. 키가 크고 세련된 여인이었고 내가 들어서자 세 사람 모두 말을 멈췄다. 엄마. 대성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여긴 오주희 공인중개사님이에요. 집 문제 때문에 상담을 좀.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그들은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가 모든 걸 바쳐 지켜준 집을. 권미숙 여사님, 아드님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 관리인이 손을 내밀었고 나는 충격 속에서도 자동적으로 악수를 했다. 대성이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엄마, 그냥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그럼 언제 나한테 말할 생각이었니? 박소희는 턱을 치켜들며 아직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그냥 알아보는 중이에요. 라고 했다. 오 관리인은 눈치를 살피며 가족끼리 의논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제가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했고 대성은 서둘러 동의했다. 그녀가 나가자 대성이 무거운 어깨로 돌아와 말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형편이 감당이 안 됩니다. 엄마 도움 없이 우리가 이 집을 유지할 수 없어요. 몇 년째 분수 이상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박소희는 팔짱을 끼고 집을 줄이는 게 책임 있는 선택이에요. 라고 덧붙였다. 나는 상처받은 동시에 묘하게 안도했다. 드디어 그들이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 해오름 실버타운 아파트 계약하고 왔다. 2주 뒤면 들어간다. 내가 말하자 박소희가 눈을 가늘게 뜨며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장 변호사님이 도와주셨어. 처제가 관리인이라서. 내가 설명하자 대성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갑작스러운데. 나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이제 그럴 때가 됐어. 박소희는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오가더니 입을 열었다. 그럼 예치금 계좌에 남은 돈은요? 아파트에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마침내 드러난 진심은 나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에 대한 관심뿐이었다. 그 돈은 내 거야.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거야. 박소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미 실버타운 아파트를 계약하셨으니 전부 필요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대성이 날카롭게 소희야 그만해 라고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막으며 아니야 그냥 두어라.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들어보고 싶다. 라고 했다. 그녀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놓인 건 처음부터 대출 문제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어이없어. 내가 3년 동안 내 대출을 갚아준 게 잘못이라는 거니? 라고 물었다. 그녀는 당황한 듯 물러서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알았더라면 더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라고 얼버무렸다. 나는 처음으로 박소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권리의식, 교묘한 조종, 그리고 철저한 무감사가 있었다. 원래는 이번 달 대출을 마지막 선물처럼 대신 내주려고 했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큰 실수였을 거야. 대성의 얼굴이 무너졌다. 엄마, 소희가 우리 마음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해오신 모든 걸 저는 감사히 생각해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정말 그러니? 하지만 내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것만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대성은 그건 불공평해요. 라고 항변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정말 불공평한 건 뭘까? 나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내 집을 포기하고 너희가 이 집을 지킬 수 있게 했고 내가 돈을 내는 집에서 손님처럼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내 삶을 찾으려 하니 너희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집을 팔고 또 돈을 요구하는 거구나. 박소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모든 걸 왜곡하시네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이번 달도 앞으로도 더 이상 대출을 돕지 않을 거야. 대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괴로운 표정으로 엄마, 제발 이렇게 끝내지 마세요. 라고 했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 모두에게. 피곤이 몰려와 나는 짐을 마저 싸겠다며 위층으로 올라갔고 계단을 오르는 내 귀에 박소희의 낮고 날 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당신 탓이에요. 오늘 오주희를 집에 부르지만 않았어도. 대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내 탓이라고? 없는 돈으로 명품을 사들이는 건 누구인데. 그들의 싸움 소리는 내가 방문을 닫으며 멀어졌다. 나는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들은 아마도 집을 팔고 나에게 새 집 보증금을 내달라고 설득할 계획이었겠지. 하지만 나는 이제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담담히 말했다. 놀랍지도 않네요. 권 여사님 도움 없이는 그 집을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소희는 예치금 계좌까지 탐내더군요. 나를 여전히 현금 인출기로만 보는 거지. 라고 말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물었고 나는 그 돈은 내 거라고. 그리고 다시는 대출을 돕지 않겠다고 했어. 라고 답했다. 잘하셨습니다. 장 변호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제야 여사님 자신을 먼저 생각하시네요. 전화를 끊고 짐을 계속 정리하며 지난 3년의 삶에서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남은 건 옷 몇 벌, 책 몇 권, 사진 몇 장 그리고 성진이의 시계뿐이었다.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가 들려왔고 문을 열자 대성이 후회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다. 엄마,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접고 있던 스웨터를 내려놓았다. 그는 침대에 앉아 손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을 팔자는 건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소희가 계속 주장해서. 나는 부드럽게 끊었다. 누구 생각이든 상관없다. 이제 너희는 어른이고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그의 눈가가 젖으며 나는 실패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알았다면 실망하셨을 거예요. 라고 했다. 나는 손을 덮으며 아니야. 내 아버지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도 있다는 걸 이해했을 거다. 라고 말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엄마가 이렇게 오랫동안 도와주셨는데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게 내 잘못이에요. 라고 했다. 그건 내 선택이었다. 말하지 않기로 한 건 나였어. 그는 오랜만에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희생하셨어요, 엄마?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랑은 남김없이 내어주는 거라고 믿었거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 엄마를 잃고 싶진 않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진심으로 넌 날 잃지 않을 거다. 하지만 우리 관계는 달라져야 한다. 더는 돈으로 얽히지 않을 거고 더는 비밀도 없을 거다. 라고 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떻게든 바로잡아 볼게요. 라고 했고 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삶과 소희의 삶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뭔지부터 찾아야지. 집 문제뿐만 아니라 그가 방을 나간 뒤 나는 다시 짐을 싸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2주 뒤면 해오름 실버타운에서 새 삶을 시작할 것이다. 책 모임에도 나가고 꽃도 심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권미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다. 더는 대성의 어머니이자 소희의 눈엣 가시로만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란 감정이 진하게 느껴졌다. 답을 다 가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질문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남을 돌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일까? 남은 세월 동안 나는 무엇을 원할까? 죄책감 없이 나 자신을 우선할 수 있을까? 나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내 방식으로, 내 공간에서 내 삶을 살며 그 다음 주는 준비로 정신없이 흘러갔다. 어떤 건 남기고 어떤 건 버릴지 결정하는 순간마다 새로운 삶의 윤곽이 그려졌다. 성진이의 파란 가디건은 챙겼고 대성과 소희를 위해 보관하던 식기 세트는 남겨두었으며
원의 서적들은 반드시 가져가기로 했다. 토요일에는 장 변호사가 창고에 있는 짐을 함께 꺼내주었다. 그곳은 마치 세월을 봉인해둔 타임캡슐 같았다. 내가 아끼던 독서용 의자, 손으로 그린 찻잔 세트, 그리고 어머니가 지어주신 퀼트 이불이 고이 포장된 채 남아있었다. 생각보다 많이 남기셨네요. 장 변호사가 놀란 듯 말하자 나는 모두 버리긴 힘들었어요. 다시는 내 공간을 갖지 못할 거라 생각했을 때도 차마 다 정리하지 못했죠. 라고 했다. 오후가 되자 그의 차에 내 보물들이 가득 실렸고 입주일까지 잠시 그의 집에 두기로 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변해 있었다. 대성이 어색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고 박소희는 보이지 않았다. 저녁상은 내가 늘 차려주던 밥상이 아니라 종이 접시에 담긴 피자였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엄마? 대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은 윌슨 변호사님이랑 창고 정리를 했어. 꽤 생산적인 하루였지. 내가 대답하자 대성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엔 복잡한 빛이 스쳤다. 엄마, 집 문제 말인데 내가 손을 들어막았다. 설명할 필요 없어. 이제 그 집은 내 거야. 그러나 대성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 집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해주신 걸 생각하면 집을 파는 게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했다. 나는 담담히 삶은 변하는 거야. 우리는 그저 적응할 뿐이지. 라고 말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피자를 씹었고 대성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소희 누나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데 당장 머물 곳이 필요하다네요. 소희가 엄마가 나가시면 손님방을 내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순간 멈칫하며 혹시 처음부터 이게 계획이었나? 나를 밀어내고 소희가 원하는 사람으로 채우려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래, 언제 온대니?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대성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다. 다음 주말이래요. 제가 너무 이르다고 말했는데 소희가 고집을 부려서 나는 그 말을 이어받으며 그래서 넌 또 받아들였구나 라고 말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대성의 어깨가 움찔하며 굳어졌다. 미안하다. 방금 말은 과했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아니에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난 늘 소희에게 맞추며 살아왔죠. 싸우는 게 두려워서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고 싶었어요. 라고 털어놓았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나에게 솔직히 대답해다오. 여기서 살아온 지난 3년 동안 내가 행복해 보였니? 대성은 숨을 죽이며 솔직히요? 아니요. 그게 두려웠어요. 라고 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탓은 아니다. 넌 나를 환영하려고 했었지. 그러나 그는 쓰라린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충분하지 않았어요. 결국 소희에게 주도권을 내줬으니까요. 엄마를 처음부터 임시로만 대했죠. 의무감으로만. 그의 정직함이 아팠지만 동시에 시원하기도 했다. 왜 그렇게 두도록 내버려뒀니? 내가 조용히 묻자 그는 어깨를 늘어뜨리며 내가 약해서요. 그녀를 잃는 게 두려웠고 대립하는 게 싫었으니까요. 라고 고백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너희 아버지도 처음엔 그랬단다. 대성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요? 자신감 있고 단호한 분이셨잖아요. 나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건 나중의 모습이야.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땐 시어머니가 우리 둘을 완전히 눌러버렸지. 난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로 보였고 그녀 눈에 나는 한 번도 충분하지 않았어. 환영받지도 못했고 대성이 놀란 눈으로 난 전혀 몰랐어요. 라고 했고 나는 이어 말했다. 내가 생겼을 때야 내 아버지가 달라졌지. 내 아내를 존중하지 못하면 우리 삶의 발도 못 들인다고 단호히 말했고 결국 시어머니가 6달 동안 연락을 끊었단다.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 와서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 뒤로는 조금씩 나아졌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아졌지. 대성은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엄마랑 아버지가 늘 완벽한 부부였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떤 부부도 완벽하진 않아. 하지만 서로를 지켜주기로 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변했어. 그게 전부야.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소희가 쇼핑백을 잔뜩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 순간 멈칫했고 경계하듯 물었다. 방해한 건 아니죠. 그 말투엔 관심 없는 기색이 묻어 있었다. 아니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접시를 들며 난 올라가서 짐마저 싸야겠다. 라고 말했다. 대성이 내 손을 붙잡으며 아버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라고 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며 아래에서 들려오는 박소희의 날 선 목소리가 귀를 스쳤다. 도대체 둘이서 그렇게 오래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대성의 대답은 기다리지 않았다. 이제 내가 집중해야 할 건 내 앞길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에도 대성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평소엔 내가 내려오기 전에 이미 출근했는데 오늘은 출근 안 하니? 내가 머그잔을 잡으며 물었다. 오늘은 출근 안 했어. 대성이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가운데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다. 어제 소희랑 오래 얘기했어요. 집, 재정, 그리고 우리 결혼에 대해서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소희 누나가 너무 성급하게 언니를 드리려는 게 불편하다고 했어요. 엄마 일정부터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죠. 나는 놀라며 물었다.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던? 대성은 씁쓸하게 웃으며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날 엄마 편만 든다고 몰아세웠고 예전부터 재정 문제에 이렇게 단호했으면 우리가 이런 공경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나는 조심스레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 라고 했고 대성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엄마 말하는 게 너무 날카로웠어요. 상처 주려는 듯이.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못 보려 했던 거죠. 나는 한동안 대답을 망설였다. 이제 아들이 현실을 직면한다는 게 반갑기도 했지만 모성애로 그 상처를 막아주고 싶기도 했다. 부부 사이엔 어려운 시기가 있기 마련이야. 특히 돈 문제가 겹치면. 내가 말을 잇자 대성이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 이상의 문제예요. 소희가 엄마를 대했던 모든 순간들 대화에서 배제하고 집안일에서 밀어내고 비아냥거리던 말들, 난 그걸 다 눈 감고 살았어요. 부끄럽습니다. 넌 중간에 끼어 있었잖니. 쉽지 않은 자리였어. 내가 달랬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엄마 편에 서야 했어요.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결국 맞섰던 것처럼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린 모두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하나 더 말씀드려야 돼요. 집 문제예요. 내 속이 순간 조여왔다. 무슨 문제니? 대성은 망설이다 낮게 말했다. 소희는 집을 팔아서 호수 옆에 있는 해송 테라스 콘도를 사자고 해요. 나는 그곳을 알고 있었다. 골프장과 스파가 딸린 고급 주거단지. 그래. 목소리를 눌렀다. 그는 이어 나는 비현실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집이라며 현실적인 작은 집으로 가야 한다고요. 근데 소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그걸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명품 쇼핑도 집을 팔자고 서두른 것도 예치금 계좌 얘기한 것도 다 연결돼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럼 내 계획은 뭐니? 대성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오늘 재무 상담가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부부 상담도 예약했어요. 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정말? 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희를 사랑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변해야 합니다.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잘했다. 첫걸음을 내디뎠구나. 라고 말했다. 1시간 뒤 그는 상담을 받으러 집을 나섰고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희망, 그러나 그 결심이 결혼 생활을 흔들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늦게나마 목소리를 찾은 아들이 대견하다는 뿌듯함. 이제 해오름 실버타운에 들어가기까지 5날이 남았다. 그동안 이 집에서 팽팽해진 공기를 견디며 짐을 싸야 했지만 더는 도망치듯 시간을 새는 게 아니었다. 앞으로의 내 삶을, 나와 아들의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며 세고 있었다. 의무가 아니라 진실로 맺어질 관계를. 며칠 뒤
해오름 실버타운의 내 방 창가로 햇살이 가득 들어와 벽을 밝혀주었다. 소박했지만 완전히 내 공간이었다. 장도연 변호사가 마지막 상자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생각했던 그대로인가요? 나는 방을 둘러보며 답했다. 성진이의 책장, 엄마가 손수 지어준 퀼트 그리고 오래도록 창고에 묻혀있던 의자가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완벽해요. 딱 내가 원하던 거예요. 그날 저녁 공동식당에서는 환영 만찬이 열렸고 나는 오래간만에 파란 원피스와 진주 귀걸이를 꺼내 걸쳤다. 장 변호사가 나를 데리러 와 함께 식당에 들어서자 활기가 가득했다. 관리인 오주희가 내 자리를 안내했고 나는 은퇴한 국어교사 최경호와 30년간 도서관을 운영한 하는지 사이에 앉았다. 첫날이신가 보군요. 최경호가 친근하게 물었다. 저도 그땐 두려우면서도 설렜어요. 나는 웃으며 정말 그래요. 오랜만이라 친구 사귀는 법을 잊은 것 같아요. 라고 답했다. 하는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전거 타기랑 똑같아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게다가 우리 모두 같은 처지잖아요. 다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살다가 결국은 그녀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말씀 안 해도 알아요. 하는지가 미소 지으며 얘기해 보세요. 라고 재촉했고 나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꺼냈다. 며느리가 제 부엌을 뒤엎어 자기 식대로 바꿔놓았죠. 효율적이라면서요. 최경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들은 내가 약을 한번 깜빡했다고 이젠 아이 취급을 해요. 직접 챙겨주겠다면서요. 나는 씁쓸히 웃으며 덧붙였다. 내 며느리는 나를 공짜로 얹혀 사는 늙은 마녀, 존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몰래 대출금을 갚고 있었다는 얘기를 꺼내자 하는지가 박장대소했다. 이겼네요. 완전히. 그 말에 웃음이 터졌고 디저트가 나올 즈음엔 이미 독서 모임에 가입했고 텃밭을 분양받았으며 시낭독회를 함께 준비하자는 제안에도 동의했다. 이들은 예의상 다가온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 생각과 경험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날 저녁 새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대성의 망설이는 목소리였다. 번호는 장 변호사님께 받았어요. 새 집은 어떠세요? 나는 솔직히 답했다. 아주 좋아. 작지만 완벽해. 대성은 잠시 침묵하다. 다행이에요. 오늘 소희 누나 동생이 들어왔어요. 라고 덧붙였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소희에게도 큰 변화겠구나. 대성이 씁쓸히 웃으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라고 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 혼자 가서 뵈어도 될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물론이지. 나도 무척 보고 싶구나. 전화를 끊자마자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화분을 든 하는지가 서 있었다. 집들이 선물이에요. 거의 죽일 일 없는 평화의 백합이에요. 나는 감동해. 고마워요. 차 드실래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던 말이에요. 라며 가방에서 손수 구운 쿠키를 꺼냈다. 우리는 내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고 하는지는 방 안을 둘러보며 벌써 집 같네요. 어떤 사람들은 몇 달이 걸리는데 여긴 이미 주인 색이 묻어 있어요. 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무 오래 남의 공간에 얹혀 살았으니까요. 그녀가 찻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도 잔을 들며 따라 외쳤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소희의 모욕적인 말, 대출의 진실이 드러난 순간, 대성과의 고통스러운 대화들,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성진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문득 장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다. 성진 씨라면 분명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당신이 늘 남을 먼저 챙기던 걸 걱정했으니까요. 눈을 감으며 처음으로 마음 깊이 평온을 느꼈다. 아마도 내 평생 처음으로 나를 먼저 생각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선택으로서. 새 집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정신의 안식처, 나 권미숙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리였다. 더 이상 대성의 어머니나 소희의 눈엣가시 시어머니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내일 아침엔 내 침대에서 일어나 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내 의자에 앉아 책을 읽을 것이다.
점심엔 하는지와 만나고 독서 모임에 나가고 정원에 꽃을 심을 것이다. 내가 모든 걸 희생하며 지켜냈던 그 집은 한 번도 내 집이 아니었다. 진짜 내 집은, 그리고 내가 만들어갈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해야 했던 건 단지 손을 뻗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었다.